자, 이제 부동산 금융론을 보겠습니다. 금융론에서는 일단 그 112쪽과 113쪽에 있는 내용에서는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비교하는 정도입니다. 그 113쪽 밑에 표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 지분금융과 부채금융만 비교하면 거기서는 별 거 없습니다. 일단 지분금융은 뭐예요? 요거는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거다 그래요. 자기 자본 조달. 부채금융은 타인 자본 조달하는 거다 그래요. 타인 자본 조달. 요거는 이제 지분금융은 특징이 이제 배당을 해주는 거죠. 수익을 내면은 그 실적에 따라 배당을 해주는데 요거는 정해진 이자를 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요거 보시면 돼요. 이자냐 배당이냐. 지분금융의 대표적인 게 주식이고요. 부채금융의 대표적인 게 채권이에요. 근데 이제 주식 말고도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 있죠. 부동산 투자회사 해서 리츠라고도 하잖아요. 리츠. 여기 있는데 여기는 이제 MBS 하는 거 있잖아요. 좀 큰 말로는 이제 ABS. 이게 부동산 쪽에서는 그래요. 부동산 쪽에서 이거 말고도 신디케이션 하는 거 있죠. 신디케이션 투자자 모집이죠. 그리고 조인트 벤처. 그리고 부동산 펀드 하는 거 있죠. 부동산 펀드 이 전부 다 뭘 준다는 얘기예요? 배당해 준다는 얘기죠.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게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서 개발 사업에 투자해서 그 수익금을 투자자들한테 배당해 준다 이거고, 조인트 벤처도 특징이 금융기관이 보통은 대출해 주는 곳인데 여기서는 금융기관이 지분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좀 특징인 거죠. 금융기관이 지분으로 참여한다는 거, 이게 지분금융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펀드도 배당을 해주는 거죠. 이자 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이 주택상환사채 이렇게 또는 무슨 사채란 단어가 들어가면 대체로 채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한번 출제됐는데 이게 우리 시험에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이 지분금융도 아니고 부채금융도 아닌 성격이 이제 중간의 성격이 하는 메자닌 금융 이런 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참고로 보시면 돼요. 한번 출제됐다 해서 이게 중요도가 높은 건 아니니까. 요거는 중간 성격을 말해, 중간.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메자닌이라는 단어는 이탈리아어인가? 그런데요. 이게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계단 참이 있죠. 계단 참이 있는데 계단 참이 좀 넓은 거예요. 계단 참은 보통 좁잖아요. 이렇게. 그냥 계단 올라갈 때니까. 그러니까 계단 참이 좀 넓어서 거기에 소파 같은 것도 놓고 이렇게 의자 같은 걸 놔서 이렇게 사람들이 잠깐 쉴 수도 있게끔 그런 공간을 메자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닌 그런 위치잖아요. 그래서 지분금융도 아니고 부채금융도 아닌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전환사채 하는 게 있어요. 전환사채. 전환이란 단어가 붙어 있죠. 사채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자 주는 거예요, 배당 주는 거예요? 이자인데 상황에 따라서 주식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행사할 수 있는 가격이 있어요. 행사할 수 있는 가격. 그래서 어느 상황이 됐을 때 얼마만큼의 얼마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권리를 준 거예요. 대신 이자가 좀 싸요, 얘는. 이자가 좀 싸니까 돈을 빌리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적잖아요. 이자 부담이 적어요. 대신 나중에 싼 값으로 주식을 줘야 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거, 전환사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자 수익은 좀 적잖아요.
이자 수익은 적은 대신에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거나 했을 때 싼 값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주식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쌍방간에 그런 장단점을 보완을 한 거죠. 그런 게 있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런 게 있어요. 신주 인수권부. 이것도 뭐예요? 새로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기한, 그게 이제 따로 있는, 그런 권리가 따로 있는 사채다 이런 말이에요. 요거는 그 빌려준 돈 자체가 주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빌려준 돈 자체가 주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식을 사면서. 근데 얘는 얼마만큼으로 주식을 살 수 있다. 요거 채권은 별도로 하고, 얼마로 새로 주식을 발행할 때 얼마로 살 수 있다는 권리를 따로 부기한 그런 사채를 신주 인수권부 사채야. 다 뭐와 관련이 있어요? 주식과 관련 있죠. 주식과 관련 있는 사채라고 해서 이거를 메자닌 금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한번 출제된 적이 있다. 뭐 이 정도예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겁니다. 우리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114쪽에 가시면은 뭐 부동산 금융의 위험이 있는데, 그 채무 불이행 위험이나 조기 상환 위험이나 금리 위험, 이 모두 다 누가 부담하는 위험이라는 거예요. 이 모두가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위험도 조기 상환 위험도 금리 위험도 모두 다 누가 부담하는 위험이다?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저당 상환 방법으로 넘어가서 이제 여기가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거죠. 저당 상환 방법에서는 이제 일단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구별해야 되죠. 고정금리 하면 이거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이렇게 뭔가를 연상하면 되죠. 변동금리 하면은 시장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대출금리도 오르락 내리락 하도록 하는 게 변동금리죠. 여기 고정금리에서는 예금금리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도 대출금리가 고정되어 있으면 금융기관이 금리 상승기와 금리 하락기에 금융기관이 어떤 위험을 부담해요? 이때는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원래 생각했던 마진을 먹을 수가 없죠. 이때는 뭐가 악화된다 그래요? 수익성이 악화된다 그래요. 자,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금융기관이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이때 어떤 대책을 세우는가 하면은 조기 상환을 유도해요. 이때는 일찍 갚으세요. 이렇게. 그럼 갚으려고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갚으면은 더 비싼 걸로 대출 받아야 되는데 안 갚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잔고 할인해요. 잔액 할인. 잔액을 할인해주면서 조기 상환 유도해요. 지금 갚으면 좀 깎아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갚으면 좀 깎아드릴 테니까 얼른 좀 갚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근데 이거 바보 같은 짓이죠. 처음부터 이거 고정금리로 대출 안 주면 되잖아요. 괜히 고정금리로 대출해줘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뭐가 유리한 거예요? 변동금리가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금리 하락기에는 또 어떻게 해요? 금리 하락기에는 사람들이 조기 상환을 하려고 하죠. 조기 상환을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기 상환 수수료를 매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대책은 있습니다. 수익성 악화일 땐 이런 대책은 있고, 조기 상환 하려고 할 땐 이런 대책이 있긴 한데, 문제는 처음부터 이렇게 대출해주면 이런 대책을 세울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뭐가 더 선호되는 거예요? 변동금리가 선호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저쪽 금리 변동 위험을 이거는 대출자가 부담하는 거죠. 대출자 부담. 여기는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한다 그러죠. 차입자에게 전가. 그래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일정한 마진을 먹을 수 있죠. 이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일정한 마진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다. 대신에 변동금리로 대출해주면은 금리를 조금 깎아서 대출을 해줘야 되죠. 그만큼 이제 기브 테이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변동금리가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인플레가 발생해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장 금리가 올라갈 때 대출 금리도 올려버리면 차입자들이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습니다.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기 때문에 뭐를 설정하기도 해요? 금리 상승에 상한을 설정하기도 하죠. 금리 상승에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긴 하지만 채무 불이행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긴 하지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불리하죠. 이럴 때는 금융기관이 불리한 만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마진폭을 조금 높인다 그랬죠. 금리 상승의 상한을 정하면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마진을 조금 더 높여서 이렇게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동금리를 책정을 할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뭐를 기준금리로 사용한다 그랬어요? 코픽스 지수를 가산금리로 사용한다 그랬죠. 코픽스 지수가 일종의 예금금리라 그랬죠. 시중은행들의 평균적인 예금금리예요. 그리고 이 가산금리가 이제 마진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마진. 이렇게 이제 예금금리에다 마진을 더해서 여기가 이제 대출금리가 결정되는 거죠. 옛날에는 뭐를 많이 썼는가 하면은 코픽스 지수 말고 CD 수익률을 썼거든요.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코픽스 지수고 간혹 이제 CD 수익률을 기준금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책정하는 게 변동금리다. 이렇게. 자, 고정금리, 변동금리 뭐 이런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시중은행에서는 지금 현재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서. 근데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고정금리로 대출해 줍니다. 보금자리론 대출해 줄 때 그렇게 해주고요. 115쪽에 그 참고 박스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되겠죠. 박스로 정리되어 있는 거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이제 원리금 상환 방식에 따른 분류. 자, 그거를 좀 보시면은 그게 이제 훨씬 더 많이 출제되죠. 굉장히 많이 출제되죠. 그러니까 고정금리, 변동금리도 출제되기도 하고,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정식 상환 이것도 출제되는데 이게 훨씬 더 많이 출제됩니다.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정식 상환을 서로 비교하는 것을 이제 해야 돼요. 그 비교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그래프가 뭐예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나타내는 거. 원리금 지불액을 나타내는 이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죠. 원리금 지불액이 초기에 제일 많은 게 누구예요? 원금 균등이고, 그 다음은 원리금 균등이고, 그 다음은 최정식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을 나타내는 거죠. 원금 균등 상환에서는 처음에 원리금 지불액이 많다가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데 뭐는 변함이 없어요. 원금 상환액은 변함이 없죠. 뭐가 점점 주는 거예요? 이자가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리금 지불액이 줄어드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갚아 나가면은 기간의 절반이 됐을 때 원금의 절반을 갚아요. 일정하게 갚아 나가기 때문에. 근데 원리금 균등 상환은 그게 아니죠. 원리금 균등 상환은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한 것이고, 여기서 이자가 차지하는 건 점점 줄어들고 원금 상환하는 건 점점 늘어나서 처음에 갚는 원금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기간이 절반이 됐을 때 원금의 절반을 갚을 수가 없고 약 3분의 2는 되어야 원금의 절반을 갚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잔금 비율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잔금 비율이 전체 기간 분의 남은 기간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는 전체 기간 분의 남은 기간이 안 되죠.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잔금 비율이 어떻게 돼요? 전체 기간 분의 남은 기간이 될 수가 없고, 뒤에 여기 뭐가 붙어야 돼요?
이거 오늘 했거든요. 오늘 해서 일부러 여기 지금 써보는 건데 기억 한 번 더 하라고. 원리금 균등에서는 연금 현가계수를 이용한다고. 화폐 시간가치에서 했다고요. 전체 기간의 연금 현가계수분에 남은 기간의 연금 현가계수 안 했나요? 이게 증세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원래 일주일에 포맷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일주일도 아니고 하루도 가기 전에 포맷이 돼버렸어요. 했죠? 네, 한번 복습해 본 거예요. 네, 이러면 조금 더 오래 가겠지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물어보면 이제 나오겠지 이제. 아무래도 자극을 자꾸 주면은 기억 오래 하겠죠. 이 자극의 횟수예요, 자극 횟수. 그냥 공부는 다른 게 아니고 자극 횟수예요. 그럼 얼마나 자주 자극을 해주느냐 이거죠. 근데 그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패턴을 알아요. 알아서 그 자기가 어느 정도 패턴으로 자극을 시켜주면은 오래 기억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요령을 더 빨리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할수록 1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양이 점점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시라고 자꾸. 공부를 자꾸 하시라고. 그러면 향상이 된다니까요. 자, 아무튼 자, 잔금 비율이 그래요. 얘가 3분의 2 정도는 되어야 원금의 절반을 갚는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점점 줄어드는 건 뭐예요? 이자고 점점 늘어나는 거는 원금이에요, 원금. 예, 원금이 상환되는 게 패턴이 있다 그랬죠. 이거 원금 상환 계산하려면 빨리 계산하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원금 상환하는 거 계산하려면 저당 상수에서 뭐를 빼서 이자율을 빼서 바로 여기다 뭘 곱하면 돼요? 바로 대부액을 곱하면 바로 뭐가 나와요? 첫해 원금 상환액, 첫 원금 상환액. 안 했나 이거? 네, 계산 특강에서도 했는데 했죠? 저당 상수는 뭐와 뭐의 합으로 돼 있어요? 저당 상수는 곱하면 원금 이자가 다 같이 계산되잖아요. 근데 이자율만 빼면 원금 상환액이 첫 원금 상환액이 계산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0.05% 기간 20년 저당 상수는 0.080243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연 5% 20년의 저당 상수가 0.080243 0.05보다 크죠 지금. 0.05보다 큰 이유는 얘는 이자고 여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원금 상환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맞나요? 근데 여기 2억을 대출받았다. 2억을 대출받았으면은 첫 원금 상환액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저당 상수에 뭘 빼라고요? 이자를 빼면은 0.030243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에다가 바로 뭘 곱하면 2억을 바로 곱하면 첫해 원금 상환 0.060486 60486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맞나요? 첫 원금 상환은 아주 간단하게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근데 원금 상환액은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있어서 두 번째 원금 상환액은 여기에 곱하기 1.05를 하면 돼요. 이거 5% 할증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원금 상환이 커지는 게 그 5%씩 할증되는 거예요. 1년 지날 때마다 5%씩 할증돼서 요거는 두 번째 원금 상환액이에요. 세 번째 원금 상환액은 요거 제곱하면 세 번째 원금 상환액. 네 번째 원금 상환액 하면은 세 제곱하면 네 번째 원금 상환액. 원금 상환액은 패턴이 있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아무튼 요건 계산 문제 푸는 걸 이제 좀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다음에 최증식은 말이에요. 최증식은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거죠.
자, 증가하는데 첫 이자는 다 똑같죠? 그죠? 첫 이자는 똑같아요, 다들. 원금 상환에서의 첫 이자, 원리금 상환에서의 첫 이자, 최증식의 첫 이자. 첫 이자는 이만큼인데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은 제일 적죠? 그래서 요만큼에 뭐가 발생해요? 부의 상환이 발생하죠. 빚이 늘죠? 빚이 늘어나는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누구다? 최증식 상환이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잔금을 가지고 표시를 하면 어떻게 돼? 잔금, 여기가 잔금. 지금까지 여기는 다 뭐예요? 원리금 지불액을 각각 나타낸 거죠. 맞나요? 이 원리금 지불액을 각각 나타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잔금을 표시하면 이렇게 일정하게 직선적으로 줄어드는 건 누구고? 원금 균등은 일정하게 줄어들고 원리금 균등은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올라가는 게 없죠. 그러니까 잔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건 누구예요? 원금 균등 상환과 원리금 균등 상환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단 말이야. 맞나요? 얘네들은 지속적으로 감소. 이건 증가한 게 없잖아요. 이거는 원금 균등, 여기는 원리금 균등. 근데 최증식은 올라갔다 내려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게 아니죠. 맞나요? 최증식. 자,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잔금이 지속적으로 지금 이게 안 되면 지금 국어가 안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게 뭐예요? 쭉 그냥 내려만 가는 걸 말하잖아요. 내려만 가는 거. 근데 그 내려가는 게 직선으로 내려가는지 곡선으로 내려가는지 그거는 얘기 안 하잖아. 그냥 내려만 가면은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어 문제예요. 국어 문제. 갑자기 제가 국어 선생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기서 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뭘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이게 일정하긴 일정해요. 근데 아직 한 번도 출제 안 됐는데 제가 꼭 한번 출제하고 싶어요. 여기 이자. 다음에 출제할 때는 이거 출제해 봐야겠다. 이자가 일정한 게 뭐예요? 여기는 없어요. 이 세 개 중에는 없는 거예요. 이자가 일정한 게 뭘까요? 예? 그렇죠. 만기 일시상환. 계속 뭐만 내는 거예요? 이자만 내요, 이자만. 원금 안 갚는 거죠. 원금을 안 갚으니까 이자가 계속 똑같은 거죠. 지금 얘네들은 이자가 줄잖아요. 얘는 곡선으로 줄고, 얘는 직선으로 줄지만 줄잖아요. 이자가 줄어든다는 게 뭐예요? 원금을 갚아 나가니까 이자가 줄어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이자가 변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만기 일시상환, 만기. 됐나요? 지금 이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정리해도 돼요. 내용을.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질문들을 던지는 게 이제 다른 질문들을 던졌을 때 이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일단 기준은 요거. 이게 제일 중요한 그래프예요. 첫 회 원리금 지불액이 제일 많은 게 누구예요? 원금 균등 상환이죠. 그러면 1회라도 납입을 했을 때 잔금이 제일 적게 남는 것도 누구? 원금 균등. 그러면 대출자 입장에서 원금 회수가 제일 빠른 거. 원금 균등 상환이에요. 회수 제일 빠른 거. 다음에 처음에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큰 거는 누구예요? 제일 큰 거는 최증식. 100% 넘었어요.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은행에 갖다 주는 돈에 대해서 이자의 비율을 말하는 거야. 갖다 주는 돈에서 이자. 갖다 주는 돈은 요만큼인데 이자는 더 많잖아요. 100% 넘죠? 맞죠? 근데 그 다음은 누구예요? 그러면 얘 빼면은 원리금 균등이죠. 원리금 균등은 이만큼에서 이자가 이만큼이잖아요. 맞나요? 근데 원금 균등은 이만큼에서 이자가 이만큼이죠. 이쪽으로 본다면 이만큼에서 이자가 이만큼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누가 제일 적다고요? 적은 걸로 따지면 원금 균등이 제일 적어요. 차지하는 비중은. 왜? 첫 해는 이자가 같으니까. 처음은 이자가 같잖아요. 됐나요? 그것이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것은 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어려운가 하면은 이거하고 함께 DTI를 질문해. DTI. 이제 DTI를 DTI가 뭔지 모르면 이제 틀리는 거죠. DTI가 뭐예요? 연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지불액을 말해요. DTI가 연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지불액. 그러니까 내가 가서 대출받으면 이 조건으로 대출받든 이 조건으로 대출받든 이 조건으로 대출받든 같은 사람이 대출받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연소득은 어때요? 같은 사람이 연소득은 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걸로 대출받느냐에 따라서 연간 원리금 지불액이 다르잖아요. 얘가 원리금 지불액이 제일 높죠. 처음에. 얘가 다음이고 그 다음이고. 누가 원리금 지불액이 제일 많아요? 원금 균등이 원리금 지불액이 제일 많다는 얘기는 DTI가 제일 높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일 높으니까. 그 다음이 얘고, 그 다음이 최정식이고. 자, 그러니까 DTI는 누가 제일 높다? 처음에? 원금 균등이 제일 높다. 그러니까 원금 균등을 기준으로 많이 대답을 생각을 해 놓으라고요. 첫해 원리금 지불액이 제일 많은 거 원금 균등. 한 번이라도 납입했을 때 잔금이 제일 적게 남는 거 원금 균등. 그 다음에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적은 게 원금 균등. DTI가 제일 높은 게 원금 균등. 아시겠어요? 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라고요. 자, 아무튼, 자, 그렇게 해서 우리 116쪽에 있죠. 116쪽에 보시면은, 원리금 상환 방식에 따른 분류에서 1번 초기 저당 지불액이 가장 큰 것은 누구? 원금 균등 상환이므로 1회차 월 불입액 납부 후 잔금이 가장 적은 방법은 원금 균등 상환 방법이죠. 그 다음에 대출자의 자금 회수가 가장 빠른 방법은 뭐예요? 원금 균등 상환이죠. 그 다음에 원금 회수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방법. 이건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원금 회수가 빠르다는 얘기가 뭐예요? 회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 소리죠. 그것도 원금 균등. 초기 총부채 상환 비율이 가장 높게 산정되는 것은 누구? 원금 균등. 원리금 지불액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초기 원리금 지불액 중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적은 방법은 이것도 원금 균등.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최정식에 대해서는 초기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낮은 젊은 계층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은 최정식 상환 방법이죠. 됐나요? 자, 그렇게 하고요. 다음 그 밑에 표에 정리된 거는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이제 기타 상환 방법이 있는데 이 기타 상환 방법은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 역저당 빼고 그 맨 밑에서 두 번째 역저당이 있죠. 표에 그 역저당은 주택연금과 같아요. 역저당은 주택연금과 같아요. 여러분들 주택연금 들어보셨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생활자금 대출 받는 거죠. 이제 왜 역저당이라고 그러겠어요? 보통의 저당은 목돈으로 대출 받아서 푼돈으로 상환을 해나가죠. 근데 요거는 푼돈으로 생활자금 대출 받고 나중에 사망하거나 기간이 종료됐을 때 집을 팔아서 목돈으로 한꺼번에 갚거든요. 그래서 역저당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뭐 뒤에 주택연금에서 하면은 어차피 하는 건데 다른 건 한 번도 출제가 안 됐는데 다만 그 가격 수준 조정 저당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가격 수준 조정 저당 위에 세 가지가 있죠. 가격 수준 조정 저당 위에 세 가지가 있죠. 그 세 가지가 모두 다 변동금리예요. 세 가지가 모두 다 변동금리인데 우리는 변동금리라고 하면은 가변이자율 저당 맨 위에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다 변동금리는 변동금리인데 이 말이에요. 변동금리는 변동금리인데 우리는 이제 보통 가변이자율 저당 하죠. 그거는 뭔가 하면은 여기 요 코픽스 지수면 코픽스 지수, CD 수익률이면 CD 수익률. 보통은 이런 것들을 이제 인플레 감응 지수라 그래요. 인플레 감응 지수. 인플레 감응 지수를 한 개만 약속을 해 놓는 거를
가변 이자율 저당이라 그래요. 근데 이 여러 개를 정해놓고, 여러 개, CD면 CD, 코픽스 지수면 코픽스 지수, 이렇게 여러 개를 정해놓고, 금융기관한테 재량을 주는 거예요, 재량. 재량을 주면은 그게 조정이자율 저당이에요. 그러면은 누구한테는 불리해요? 차입자한테는 불리하잖아요. 이게 여기에 맞추든 여기 맞추든 네가 알아서 해.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거의 뭐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재협정률은 이 금융기관과 차입자가 협상하는 거예요, 협상. 그런 것도 별로 없잖아. 우리 협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해진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정해놓는 게 뭐라고요? 하나만 정해놓는 게 가변이자율 저당. 우리는 변동금리라고 하면 당연히 가변이자율 저당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제 참고로 이 변동금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뭘 전제로 한다? 가변이자율 저당을 전제로 하는데 다만 이제 그 밑에 가격 수준 조정 저당 있죠. 자, 그거하고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는 변동금리고 세 가지, 밑에 있는 거는 가격 수준 조정 저당 있잖아요. 자, 요거 두 개 차이가 뭐냐, 이 말 차이가. 자, 요거는 인플레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인플레. 둘 다. 인플레가 발생하면 누가 손해요? 돈을 빌려준 사람 손해요? 돈을 빌린 사람 손해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손해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은행 입장에서는 뭐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요? 인플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죠. 근데 그 인플레에 대한 대응에서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이에요. 금리 조정. 변동금리는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가격수준 조정 저당은 금리를 조정하지 않아요. 뭐를 조정하는 거면 잔금을 조정해요. 잔금을 조정해요. 얘는 가격수준 조정 저당은. 얘는 변동금리는 잔금을 조정하지 않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플레가 발생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마이너스 통장이 있어요. 저한테. 마이너스 통장을 이제 1억을 썼어요. 이제 1월 1일 날. 1억 대출을 받은 거예요. 대출을 받았어요. 자, 마이너스 통장을 이제 이자율 조건이 연 10%예요. 자, 그러면 1년간 썼어요. 그럼 내년 1월 1일이 됐어요. 또는 이제 12월 31일이 됐어요. 내가 1년 썼으니까 이자 얼마 발생했어요? 1,000만 원 발생했죠? 1억을 이제 마이너스 통장 10% 1년 썼으니까. 근데 내가 1년 후에 2,000만 원을 납입을 했어요. 통장에다가 딱 넣었어요. 그럼 통장에 딱 찍히기 얼마 찍혀 있을까요? 2,000만 원을 납입하면은 원래 마이너스 1억이었잖아요. 마이너스 1억인데 1년 지난 시점에 2,000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최종 맨 밑에 얼마 찍혀 있을까요? 처음에 마이너스 1억이잖아요. 통장이 마이너스 1억. 1월 1일 현재 마이너스 1억.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2,000만 원을 납입하면은 그 결과 딱 납입하고 난 후에 그 결과는 얼마 남을까요? 마이너스 9천. 왜 그러겠어요? 발생 이자가 있잖아요. 발생 이자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발생 이자 해가지고 그동안에 여기 내가 넣기 전에 12월 31일 발생 이자 마이너스 1,000 해서 마이너스 1억 1,000인데 2,000을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9천. 뭔 뜻이 아시겠어요? 자, 요렇게. 그러니까 2,000만 원을 납입하면 이 말이에요. 그 중에 이자는 얼마예요? 이자는 1,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잔금은 얼마예요? 원금 상환이 얼마예요? 원금 상환이 1,000만 원이니까 잔금이 얼마 된다? 9천만 원 이제 빚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변동금리와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의 차이를 본다는 거예요. 변동금리와 가격 수준 조정. 자, 보는데, 자, 이 납입하는 시점에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20% 발생했어요.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20% 발생했어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예를 들게요. 원래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이 이런 극단적인 경우에 적용하려고 나온 거예요. 극단적인 경우에 20% 발생하면은, 자, 변동금리에서는 이제 내년 이자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자율을 이거 고정시키지 않고 변동금리니까 금리를 바꾸는 거니까 내년에 이자율이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30% 되는 거예요. 내년 이자율이 30% 되는 거예요. 대신 이 잔금은 그대로 그층 가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빌려준 입장에서는 인플레가 20% 발생해버리면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니까 그만큼 이자율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플레 발생하면 이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보통 변동금리 할 때. 근데 여기서는 금리를 바꿔요, 안 바꿔요? 금리를 안 바꿔요. 그대로 둔다 이 말이에요. 얘를 안 바꾼다고. 대신에 뭐를 바꾼다고? 잔금을 바꾼다고요. 예, 그 잔금을 바꾸는 취지가 뭐예요? 1년 전에 9천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거를 이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산다 이 말이에요. 1년 전에 9천만 원 살 수 있었던 걸 지금 얼마 줘야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1억 곱하기 0.2 해서 1억 800이죠. 맞나요? 예, 잔금을 이렇게 조정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격 수준 조정 저당에서는 인플레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뭐를 조정한다? 잔금을 조정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인플레가 반영돼야 안 돼요? 인플레가 반영 안 되죠? 인플레가 반영 안 되잖아요, 여기에. 인플레가 반영 안 되면 얘가 무슨 이자율인가 하면은 실질 이자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명목 이자율이라고 할 때 요 명목 이자율 있죠? 명목 이자율 요 30%는 실질 이자율에다가 뭘 더하는 거예요? 인플레율을 더하는 게 명목 이자율이잖아요. 요 30%는 명목 이자율이지만 요 10%가 계속 끝까지 유지된다고 이게. 인플레가 발생해도 얘는 안 바뀌니까, 얘가 바뀌니까. 맞나요? 그리고 빚을 갚는다고 갚았는데 오히려 빚이 늘었죠? 이걸 뭐라 그래요? 부의 상환이라 그러죠. 빚이 늘어나는 걸 뭐라고 해요? 부의 상환. 됐나요?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 재정 시기에서만 부의 상환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격 수준 조정 저당에서도 부의 상환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난이도가 좀 높죠. 중요도는 낮죠. 뭐부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쪽부터 하는 거예요. 이거는 추가로 설명드린 거니까 아시겠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항상 중요도의 강약을 따로 하시라고요. 자, 오늘 문제를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8번에 보시면은 주택금융시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주택저당채권 유동화가 가능하려면 저당 수익률이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자, 요건 유동화 얘기가 지금 미리 나왔는데요. 요거는 옳은 말이죠. 저당 수익률이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할 만큼 충분히 커야 돼요. 다음 주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제2차 저당 대출 시장은 원래 저당 차입자와 직접적 관계가 없으며 저당 채권의 유동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시장이다. 2차 저당 대출 시장은 어떻게 이루어진 시장이에요? 저당 유동화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은 이렇게 그려서요. 요렇게 여기 2차 시장이죠. 여기가 저당 차입자죠. 차입자는 2차 시장과는 직접 관계가 없죠. 그리고 저당 채권 유동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시장 맞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저당 채권의 유동화는 1, 2차 저당 시장에서 이루어진 유동화는 2차 시장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게 틀렸네요. 이거 다음 주에 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 2차 대출 기관은 저당 채권을 포트폴리오 일부로 보유하기도 하며 자금 확보를 위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기도 한다. 맞죠? 이거는 이제 얘네들이 갖고 있는 저당 채권 집합 있잖아요. 그거를 근거로 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보유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 MBS죠. MBS를 발행하고 있다. 그렇고요.
다음에 9번은 저당 상환 방법 중 금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정 이자율 저당은 변동 이자율 저당에 비해 대출 시 이자율이 낮다. 이자율이 높죠. 변동 이자율이 낮은 것이고요. 틀렸고요. CD 연동 주택담보대출에서 CD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 금리는 하락한다. 말도 안 되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금리는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출기관의 실질 이자율은 인플레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율을 가산해서 결정된다. 자, 이게 이렇게 아까 지웠네요. 명목은 뭐 더하기 뭐다? 실질 인플레율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실질 이자율을 알려면 얘는 인플레율에 따라 달라요. 이 인플레율이 저쪽에 가서 빼기를 해야 실질이 나오죠. 그래서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율을 빼서 계산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가산해서 결정된. 틀렸죠? 예, 틀렸고요. 그 다음에 고정 이자율 저당 시 시장 이자율이 저당 이자율보다 낮으면 조기 상환하는 요인이 된다. 고정 이자율 저당 시 시장 이자율이 저당 이자율보다 낮으면 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예, 조기 상환의 요인이 될 수 있죠. 예, 요인은 일단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이게 얼마나 낮으냐에 따라 달라요. 이게 충분히 낮아야 왜냐하면 새로 대출 받는데 또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새로 대출 받을 때 그 대출 금리만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취급 수수료가 있잖아요. 취급 수수료. 이렇게 우리 저당 설정하고 발생하는 취급 수수료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 조기 상환할 때 뭐도 내야 돼요. 조기 상환 수수료도 내야 되니까 이걸 감안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낮다고 해서 무조건 조기 상환하는 게 아니고 낮으면은 어떤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야, 요거 조기 상환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뜻이죠. 요인이 생긴다. 이 소리는. 그 다음에 고정 이자율 저당은 대출 기간을 인플레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준다. 인플레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은 변동금리죠. 대출 기관 입장에서는 변동금리가 좋은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10번을 보시면 점증 상환,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의 세 가지 대출 상환 방식 중 다음 질문에 적합한 방식은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대출 초기 총부채 상환 비율이 가장 높은 건 누구예요? 원금 균등이죠. D차이죠. D차. 원금 균등이니까 2번, 3번 중에 있을 것이고요. 첫 회 월 불이백 납부 후 만기 이전에 중도 상환할 경우인데 빠졌나요? 경자가 빠졌네요. 경우. 미상환 대출 잔액이 가장 적게 되는 대출 상환 방식은? 이것도 원금 균등이죠. 둘 다 원금 균등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저당 유동화부터 하겠습니다.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